민추협을 비롯하여 제야, 치닫고 정부는 제야단체인 민통련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 무렵 김대중 공동의장이 시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을 수락할 경우 사면 복권이 되어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대통령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장은 회견 말미에서 미 중동의 시초가 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김영삼의 단식을 계기로 결성된 민추협은 제도권의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이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6월 민중항쟁에 대한 학술 토론회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6월 민주항쟁에 대한 학술 토론회는 김영삼 민주센터 김대중재단 공동혼으로 열리게 됐으며 오늘 이 행사의 사유를 보게 된 민추협 사무총장 조찬옥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의분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위해서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독재 권력과는 타협을 거부하셨고 권위주의 독재 권력을 청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민추협에서는 대통령님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정치적인 비전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학술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김영삼 민주센터 김대중재단 민추협 여러분,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를 회고하며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들과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반독재투쟁, 남북화해 평화 정책에 헌신하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민추회의 공동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권노갑 이사장님께서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음악회 행사가 있으므로 축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또 우리 민추협의 가장 물심양면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덕용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덕용 이사장 연단을 모시겠습니다.
민주협 공동이사장 김덕용입니다. 옛말에 물을 마시면 그 연원을 생각한다는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물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잊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비롯되고 어떻게 쟁취했는가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87 체제라고 부릅니다만, 그런데 그 87 체제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벌써 잊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시대, 당시 거기에는 제야와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라는 87 체제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것은 민주화 추진 협의회였습니다.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뒤 6.29 선언 이후에 헌법 개정 과정을 주도한 것 역시도 바로 민주화 추진 협의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87 체제의 중심이자 그 주역이 바로 민주화 추진 협의회였던 것입니다. 민추협은 그 창립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 사명임과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군부 독재를 청산해서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민주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를 위해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후 민추협은 신한민주당의 창당선언 1982년 2월 12일에 1천만 명 서명 개헌 서명 운동 등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과 그 중심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6월 항쟁을 거쳐 1987년 헌법 개정 때 그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이른바 87 체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끝까지 견지한 입장은 대결과 투쟁의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병행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강경 일변도의 학생과 제야 노동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극대화하여 적대와 대결을 가급적 자제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피를 흘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데는 민취협의 이러한 정신과 노선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 세력은 대학생, 종교계, 노동운동계, 급진운동계열 그리고 현장에 나섰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타협의 민주화를 거부하는 몸짓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진영을 타협과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은 민취협을 비롯한 정치권이었습니다. 이 민취협을 주동한 것이 김대중, 김영삼 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민주화 투쟁의 중심축이었던 두 분은 1984년 8월 15일 그러니까 38번째 8.15를 맞으면서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한 8.15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민주화 투쟁의 승리의 날에 우리는 민주화 투쟁에서 숨지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애국 선열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룩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싸우다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피나는 고통 위에서 이룩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두 분 지도자의 8.15 성명은 민주화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출사표이면서 동시에 민주진영 내부의 화해와 통합을 선언하는 장엄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 추진 협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에 보이지 않게 헌신했던 민주화 동지들에게 그들의 투쟁과 고난에 걸맞는 역사적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 끝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취업 40주년을 맞은 올해 민주화 투쟁의 정점을 찍었던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에 야당만의 단독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취업의 역사적 정신에 비춰 볼 때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년은 민취업 결성 4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특히 민취업을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게 올해 민취업 활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오늘 그 첫 번째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 강연을 해주시는 김상근 목사님과 대담회를 이끌어주시는 백학선 김대중 학술원 원장님 그리고 발제와 대담에 참여하시는 교수님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계가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각 당을 대표하시 오신 국회와 정당의 많은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일일이 거명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가 민취업의 시대 정신과 6월 항쟁의 역정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화 추진 협의회 결성 40주년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6월 민주항쟁 기념 특별 강연과 발표 대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부제가 김대중과 6월 항쟁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신지평을 열다인데 매우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과연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정신과 6월 항쟁의 그 정신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정치의 부재라는 이 말을 이제는 떨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을 저미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던 민취업의 투쟁 그리고 전국 각지의 시민, 학생, 재야 인사들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독재에 저항했던 87년 6월의 위대한 항쟁은 오늘날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얻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이를 공기처럼 당연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고통스러운 과정과 선열들의 치열했던 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경이로운 결실을 모든 이러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오늘을 비롯하여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강연과 또 발제 또 그리고 대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 자신이 꼭 듣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후배 정치인으로서 오늘 다뤄지는 내용에 대하여 저도 반드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항쟁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 대한 전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고견을 들려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상근 목사님, 김대중 학술원의 백학순 원장님, 그리고 정일중 교수님, 김동춘 교수님, 전지호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권누갑 김동용 이사장님, 대선배님들께도 민추화 추진협의회의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6월 민주항쟁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민주화의 숭고한 의미가 우리나라 안팎 곳곳에 널리 퍼지기만을 기망합니다. 그 노력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 당도 그 정신에 대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대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 당의 지도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외부 행사가 하나 있어서 이런 결례한 것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덕용 이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소개 순서는 호명으로 불러드리겠으니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우리 민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균환 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빈으로는 국회 전 의장을 지내신 문희상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재현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황운하 원내대표님이 아까 참석 약속을 했는데 아직 눈에 보이시지 않군요. 참석 중에 오시면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부의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제가 요즘에 많이 새로 이렇게 바뀌신 분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제가 잘 몰라서 미처 소개를 드리지 못한 분이 있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철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방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훈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이선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경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신중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이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익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설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덕열 전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겸수 전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로구 의장 김복동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 고문님이신 김손 고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내빈 소개를 미처 드리지 못한다면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중간에 또 소개 약속 말씀을 드릴 테니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사하실 분이 많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없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거에 지역 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 구도 속에 갇혀서
도가 넘는 많은 비판을 한 그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 저는 두 가지를 높이 평가하고 꼽는데, 그 하나는 독재자의 죽으로 엄청난 탄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정말 높게 해주셨던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참 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찬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취업 회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6년을 회장을 했는데 해놓은 일도 별로 없는데 세월이 많이 갔어요. 이제 좀 교대로들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극구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오늘까지만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 선배님들께서 또 많이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회장을 사임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나오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또 따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6월 항쟁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6월 10일 아침 10시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민취업 창설 때 참여해서 기획위원을 하고 있었죠. 평창 빌딩에서 출발해서 광화문까지 김대중, 김영삼 두 의장님이 선두에 서가지고 우리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 전경들이 또 맞고 최루탄을 쏘고 해서 곤혹스러웠는데 우리가 나중에 롯데호텔까지 좀 밀려왔던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때 거기서 가까운 명동에서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서 처음으로 회사원들이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넥타이 부대. 바로 이게 우리 민취업 시위가 도화선이 돼서 그때까지는 이제 학생과 노동자들만 시위가 있었는데 일반 이 시민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데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1000만인 서명운동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하면서 그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려가지고 온 국민 속으로 직선제 개헌운동이 확산이 돼서 범국민적인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민취업이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건 확실한 일입니다. 아까 김덕용 선배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그때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또 크게 주요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형 선고까지 받고 5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가열차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대중 의장님에 대해서 그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6월 15일에 평양을 가셔서 남북 간에 그런 대화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워낙 남북한 간의 증오가 심하고 또 오해도 많고 그런 시절에 그 불신과 증오의 칙렁쿨을 해치고 평양에 가셔서 정상과 만나서 평화의 기틀을 만든 것은 엄청난 위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뒤에 지금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평화 노선을 더 확산시켰는데 평화는 이루기는 무척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하루아침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서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평화의 기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남북 간에 지금 긴장이 팽배하고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그 오물풍선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 대응은 우리도 오물풍선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동등한 대응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막지 않고 지금 대북 확성기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19 어렵게 만들었던 9.19 군사정전 합의를 또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확보해야만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북 전단 그 풍선 쏘는 대북 전단 제한법을 빨리 국회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오늘 아까 황호여 위원장님과 또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정치계 유수한 분들이 다 오셨어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던 것이 작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것은 내용이 너무 제한하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법 24조 1항 3호에 이 풍선 대북 전단에 관해서 담았는데 딱 5글자더라고. 법을 보니까 전단 등 살포.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그냥 3년 이하 징역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을 만들 때는 접경지대 일선에서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한적으로 담아서,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담으니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니까, 그렇게 하면 위헌 판결이 안 납니다. 또 형량이 과중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 징역을 좀 낮추고 대신에 거기에 민사 책임을 동시에 묻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자면 이번에 대북 전단을 보냈더니 오물이 막 날라와가지고 그 치우는데 수억 들어갔어요. 330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풍선 보낸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풍선 함부로 못 보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사 책임도 형사 책임과 함께 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야가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 대북 전단 제한법을 빨리 만드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긴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일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취업이 그때 그 심정,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6월 10일 10시에 현수 프레카드 들고 2장 모시고 나갔던 그때 그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서둘러 인사 안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6월 항쟁 기념 특별 강연 김대중과 6월 항쟁. 특별 강연 및 발표 대담회에 초대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권노갑 김동용 이사장님, 김무성 정균환 회장님, 이석현 전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님과 문희상 의장님도 반갑습니다. 김상금 목사님, 백학순 원장님, 정일준, 김동춘, 전재호 교수님, 조찬욱 총장님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특별한 영화 2편이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극영화와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탄과 분노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 민취업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세월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두 거인께서 선두에 서시고 제야의 반독재 민주화 정치 연합 세력이 민취업의 이름으로 뭉쳐서 투쟁했습니다. 짓눌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화산처럼 분출할 때 민취업이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며 연합과 연대, 설득을 통해 합의라고 하는 우리 정치의 중요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룩한 헌정 질서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인 민주주의에 찬탈이 있더라도 지난 총선 민심과 같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발휘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원로 선배님들께서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87년 6월에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여러 원로 선배님들께서 용기와 인내 그리고 절제의 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쉽게 흉내내지 못할 민주 정치인의 표상입니다. 특별 강연과 발표 대담이 물과 공기와도 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선배님들과 전문가들께서 6월 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지혜와 고언을 당부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정규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종로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체류탄 맞으면서 거리에 내등구로 치고 골목길로 피해 다니고 그 닭장차에 실려가지고 저 난지도 고속도로에다가 밤에 퍼버리고 그런 동지들, 선배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는 김대중, 김영삼 총재의 주도로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해서 1983년에 창립한 민추협의 4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탄신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저는 이 40년 전 민추협을 이끄셨던 김대중과 김영삼 두 분이 1993년 그리고 1998년 연달아 대통령이 되신 것을 늘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선진화되어 가지고 서구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켰습니다. 저는 민추협 40주년,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라는 이 뜻깊은 해에 김대중과 6월 항쟁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신지평을 열다라는 그런 주제로 6월 항쟁 기념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전두환 호언정치 철폐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김대중, 김영삼 총재가 주도하고 국민운동 본부는 김영삼, 김대중 총재가 만든 국민운동 본부가 추가돼서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을 하고 그리고 호언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항쟁에는 20여일간 전국에서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가지고 이른바 6.29 선언을 쟁취해냈습니다. 이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 이양이 실현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여는 마당에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사상과 정책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정치 사상은 한마디로 창조적 중도개혁주의였습니다. 1955년에 민주당은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고 사회주의적으로 분배한다는 중도적 경제 정책을 핵심 강령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분배의 한 축인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책으로 결정된 자본주의적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도 불가능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55년 강령에 이 문제점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민주당의 강령을 수정해 가지고 바로 대중 참여 경제론을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대중 경제론은 1998년 금융위기 때 IMF가 구제 금융 차관을 주면서 강요한 처방보다도 더 선진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 참여 경제론에 따라서 IMF의 무리한 처방을 적당히 완충하면서 경제 계획을 단행해서 3년 반 만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IMF의 간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IT 경제와 문화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제 문화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들은 국민의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1999년부터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병행 발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6월 민주항쟁 기념 강연과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그때 같이 고생했던 특별 강연 김상근 목사님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담에 임해 주신 김대중 학술원 원장님, 백학순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일중 교수님, 김동중 교수님, 전재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그냥 써가지고 읽다 보니까 딱딱했는데 다음에 한번 만나서 그때의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6월 달에 우리 민주화의 대선배님들이신 민취업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때 30대 청년으로서 정말 뒤에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때 앞에서 싸워주신 여러 선배님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를 또 다시 기억을 회상시키면서 그걸 계승하자는 뜻에서 오늘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민주화 추진협의회 6월 항쟁의 의의에 대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님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평생 조국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한 생애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뚝 선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또한 6월 항쟁은 잔인한 군사정권에 맞서 국민이 직접 직선제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 역사의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김대중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늘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87년 9월 광주 망월동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다 수차례 오열하시던 모습에 함께 눈물 흘린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시작해 각종 정책과 법률, 제도, 예산 등을 공부하면 할수록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산업과 복지제도 구석구석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해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느껴져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대중이라는 정치적 거인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새겨진 그분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정부 때마다 진전하는 듯 보였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완성이 정권에 따라 크게 후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의 정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들은 그 결정을 따르는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각자의 양심으로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민주주의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은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의 변화에 이끄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시민운동에 매진하다 국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의 시대부터 시작된 시민 참여의 흐름을 꽃피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김대중 정신을 떠올리며 또 민취업이 앞장서 싸워서 이루어낸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국회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선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걸어오셨던 정치 이력을 보면은 입문하실 때 3번 떨어지시고 4번째에 당선되시고 이렇게 했던 이력인데 저도 그 길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걸어오셨던 길 중에 일부만을 쫓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과정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행적은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아직까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발자취였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87년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선배 정치인 분들의 그런 노력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후배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87년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라는 것, 그 6월 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 과정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아팠던 기억들, 80년 5월 광주나 이런 기억들과는 다르게 아주 여러 지점에서 성공적인 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경찰과의 대립이나 일부 충돌은 있었지만은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그런 성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배님들에게 배우고 싶은 지점이 많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2012년부터 국회 언저리에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들 많이 봐왔습니다. 우선 오늘 오랜만에 뵙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제가 모셨던 김무성 대표님 대표 지내시면서 사실 다음 단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개헌을 위해서 힘쓰셨던 노력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개헌을 위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신 선배 정치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시에 저희가 만약에 개헌을 해냈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의 양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력자가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회에서 정말 민주화 운동의 과정 속에서 독재와 맞서기 위해 가지고 부여되었던 여러 가지 권한들,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면책 특권 같은 것들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개인의 방탄을 위해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단계 탈바꿈해서 정치를 선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앞으로 선배 정치인들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6월 항쟁과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하겠지만은 앞으로 저희 젊은 후배들에게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6월 항쟁으로 비롯된 그 진짜 민주화의 과정이 그렇게 평화롭고 무엇보다도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성공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이루고 싶었던 다음 단계의 개헌,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 특별 강연 및 발표 대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시고 늘 여러 활동을 이끌어주시는 권노갑 김동영 민주화 추진협의회 이사장님, 그리고 김무성 정균환 회장님과 이석현 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담 주제는 김대중과 6월 항쟁,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신지평을 열다입니다. 제가 정치에 첫 발을 디딘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님이셨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배움을 얻은 만큼 더욱 마음에 와닿는 주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군부독재 타도와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하고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왔던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중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그 투쟁의 소중한 산물입니다.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벌써 37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여전히 우리에게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깨닫게 되는 최근의 현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지셨던 그 길을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월 민주항쟁 기념 특별 강연 및 발표 대담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국회의장으로서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로 단호히 맞서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강연 부탁을 받고 제가 불가피한 제 일정 때문에 사양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일정을 보고 11시 반에는 떠날 수 있으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11시 반에 떠나는 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강연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미 떠났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권리,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의 권리도 중요하지만요, 시민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11시 반에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11시 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차가 절 데리러 온 차가 있을 텐데 저기도 서 있으면 딱지를 붙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딱지 안 붙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권리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자리라고 했으면 제가 올 수가 없죠.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후회스럽습니다. 다시는 안 받겠습니다. 원고가 혹시 팜플렛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팜플렛 읽고 계시고 저는 내려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결례인 것 같고 해서 제가 아주 빠르게 20분짜리 원고를 준비했는데 아주 빠르게 읽는 걸로, 다른 말 붙이지 않고 읽는 걸로 해서 여러분을 모시는 심정에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후광과 언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으며 어떤 관계였는가. 평소 정치인 후광을 멀리서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납치돼서 자택에 강제 연금당했습니다. 저는 소장 목사들 몇 분과 동교동 자택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용어로 신방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야 특히 기독교 지도자와의 사이에서 파발력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일은 그만하고 내게 와서 도우라는 청을 받곤 했습니다만 목사로서 돕는다는 원칙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1997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제2의 건국운동을 제창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청에 따라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발족 업무 담당하시는 민상 의장님이 계신데 그때 정무수석이셔서 저와 협의를 하면서 이 일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IMF 국난을 극복하자는 국민운동,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는 문화운동, 청렴사회운동,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국민 정보화 운동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은 숨겨놓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비판은 너무 거셌습니다. 다른 국정을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절더러 맡으라고 하십니다. 제2의 건국 굴레를 벗겨드려야 하겠다. 며칠 고민한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정권을 맡긴다 했으나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도 하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심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거슬릴 것 같은 민심까지를 사실대로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인내를 가지고 들으셨습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비공식 창구역을 조심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후광은 독실한 기독인입니다. 예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 누구에게나 언제나 진리인 일반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원수 박해하는 사람, 막연하고 추상적인 누군가 아닙니다. 너희의 원수이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바로 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라 지칭한 예수의 제자는 어떤 누군가? 그들 중에는 칼을 소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젤롯당, 우리말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젤롯당은 무력으로 로마에 맞서 유대의 독립을 추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모두 젤롯당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 유다는 젤롯당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무력 독립투쟁가들인 거죠. 그가 스승 예수를 팔아넘기지요. 거기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 그로 인해서 생긴 좌절이 작용했을 겁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유대 독립 후에 일정한 국가 통치 계획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이러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너희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원수, 박해자는 누굴까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황폐하고 성전의 성구를 훼손한 자들입니다. 저들의 대척점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자들, 성전을 황폐하게 한 자들, 거룩한 성구를 약탈하고 훼손한 자들을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도 제자들도 아직은 유대교 안에 있습니다. 그들도 그런 제자들을 적대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의 원수고 박해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가르침이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제자들 씨름하고 또 씨름합니다. 후광도 이 가르침과 평생 씨름했습니다. 박정희,
자기를 몇 번이고 죽이려 했습니다. 트럭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 중앙정보 요원을 보내서 토막쳐 없애려 했습니다. 실패하자 배로 옮겨 다리와 몸에 돌덩이를 매달았습니다. 바다에 던져 수장하려 했습니다. 전두환 1980년 광주 민중항쟁 배우자로 몰았습니다. 정부 전복 음모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연금 등 박해는 그들의 살해 시도 사형 선고에 가려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겨지지만 실존적 고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울려댑니다. 그러한 원수 박정희를 사랑하라고, 박기자 전두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후각은 괴롭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 옳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그 일당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며 자신과 싸웠습니다. 누가? 후광이. 제자들은 우회로를 찾습니다. 시간이 흘러 1세기 말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 사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원수란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자는 성전을 파괴해버린 로마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자리를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슬쩍 옮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셨을 때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던 때였다는 것을 슬며시 감춘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사랑이란 예수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교인 사이에서의 원수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공동체 안에 서로 원수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박해하고 박해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구체성이 사라지고요, 뜬구름 같은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도덕률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회로예요. 우회로는 왜곡입니다. 후광도 제자들처럼 우회로 유혹을 받습니다. 옥중 편지를 씁니다. 원수 사랑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수신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유혹받는 자신을 윽박지르는 편지였습니다. 면회하는 가족에게 당부합니다. 보복하고픈 마음 극복하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것 가족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기도 하겠지만 자신에게 오금 박는 이야기였어요. 우회로 유혹을 물리치는 몸부림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무조건적 용서라는 것을. 후광의 사상은 사랑입니다. 철학은 사랑입니다. 전두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는 전두환 일당을 용서하겠다 합니다.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서 정치보복을 끝내자 합니다. 정치보복,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로서 항용할 수 있는 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선자 시절 거산 대통령의 전두환 일당 석방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특별 사면 단행합니다. 동지들의 비난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동경 납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한일 시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후광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시민 모임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국정원 자료를 엽시다. 조사하고 말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그것을 여는 것은 안 됩니다. 50년쯤 뒤에는 열어도 될 겁니다. 당사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작업한 결과를 책으로 내고 마감했습니다. 역시 보복 가능성을 경계한 겁니다. 임기 말에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 합니다. 국가 예산에 넣습니다. 시민사회 동지들 모두 반대했습니다. 저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묵묵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실행했어요. 후광께서 유독하던 소식에 세브란스 병실로 갔습니다. 면회는 불가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오는 겁니다. 그도 저만큼에 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가 가장 좋았어. 청와대 오찬에도 자주 초청받고 전직 대통령의 의견도 듣겠다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 남북관계의 변화는 위험합니다. 지난 현충일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후광의 사상과 철학에 반합니다. 후광의 햇볕 정책은 민족 사랑, 평화 사랑에 근거합니다. 후광은 안보를 튼튼히 하되 전쟁은 막고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했습니다. 인명 사랑, 민족 사랑, 자연 사랑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은 사랑 정책입니다. 원수 사랑, 박해자를 위한 기도, 그것은 종교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 언어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데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행동이며 동시에 사회 변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정치가 사회 구조를 변혁하고 사회 제도를 혁신합니다. 사랑을 구현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사랑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구현됩니다. 후광의 복지, 안보, 외교정책 등의 기조에 이 사랑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너까지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후광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너까지를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후광의 사상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고, 후광의 철학은 용서할 수 없는 박해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궁극적 목표는 뭔가? 지금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사회 정치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절대적 용서와 사랑, 구현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저는 후광을 존경합니다. 종교인인 저보다 훨씬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사랑을 사신 후광을 다시 배웁니다. 후광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민취업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순서에 따라서 김대중과 6월 항쟁, 김대중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신지평을 열다라는
학술 대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정치 정책,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김대중 학술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44분의 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33분의 학자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77분의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실 수 있는 그러한 학자들이 모여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대중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 행사가 민추협에 의해서 또 민추협 결성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이렇게 조직이 됐기 때문에 잠깐 김대중 학술원에 대해서 제가 사회를 맡으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바로 지금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일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는데 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15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동춘 교수님, 전재우 교수님 한 8분 하신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토론을 대담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여기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또 참석자 여러분과 질문을 받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발제하시는 정일준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국제관계의 역사, 사회학, 사회사, 사회사상, 사회이론을 전공하는 우리 사회학계에서 또 정치사회학계에서 아주 큰 이름이십니다. 한국 공공사회학의 전망,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등 또 그리고 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 정치 체제, 1987년 체제 등 많은 저서와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춘 교수님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단재상과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셨고 전쟁과 사회라는 저서는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 한글, 영어, 독일어, 일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은 과거의 전쟁이다, 대한민국 잔혹사 등 많은 저서를 출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재호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셨고요. 대표 저서로서는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대 박정희, 키워드 한국 정치사, 6월 민주항쟁 등 그리고 그런 저서들과 함께 한국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이라는 논문 등 수많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럼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네 사람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신지평을 넣으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혁신 선진 국가를 만들어 주신 여기 계신 민추협 어르신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서서 우선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일준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는 무척 영광입니다. 근데 한 명의 학자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각주에 적어놨는데 2주 전에 이걸 발표를 요청을 받고 월요일 날 원고를 넘겼습니다. 보다시피 미완입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작년에 60이 됐는데 평생 제가 찍은 분이 대통령이 된 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는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하버드에 공부 중이었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뒤에 잘 들리시나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가까이에 대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또 박사를 하고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시애틀에서 강의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찬생하는 그 장면을 바다 건너에서 봤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될 수 있으면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국 문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많은 민주화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여러 그 민주화 운동의 선배님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목숨을 건 투쟁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자꾸 왜 미국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의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미국의 시각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뭐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데 미국의 권력의 장, 한미 관계를 떠나서 한국 정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제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와 국제 관계인데요. 부제가 이제 대외 대내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며칠 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어디서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 강연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산맥 같은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 우뚝 솟은 뭐 봉우리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은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샘물이 있고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강은 항상 바다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학자들은 주로 역사를 연구할 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를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권을, 김대중 일생을 조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우리가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호명합니다만 그 김대중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김대중으로 이합집산을 이루었던 다양한 어떤 흐름들, 세력들, 바람들, 이런 것들의 총체가 김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집약이 된 것이지 김대중이라는 개인이 어떤 그런 일들을 다 만들고 가능케 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룩한 업적에 대한 평가도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디서 그 물길이, 강물의 흐름이 막혔는지, 굽어졌는지 하는 것도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이 원고를 주문을 받고 자서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정도 있고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많은 지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점들이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뭔가 막혔다고, 또 뜻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저는 뭐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지피지기면 무언지 아시죠, 다들? 지피지기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백전
제가 신문 칼럼에도 어느 분이 그렇게 썼길래 그거 아니라고 정정을 해드렸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불태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승패는 병가지 상사가 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피지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부지기 부지피일 때 내가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야당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한다는 그런 멘탈리티야말로 정말 그 좌정관천하는 아전인수격인 그런 세계관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문제 제기만 거창하게 해놓고 뒷감당은 못합니다. 아직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과정, 통치 과정을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 권력 관계 전환과 이에 연동된 국내 권력 관계의 변동을 추적하면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위자들의 동기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기보다 개별 행위자들이 어떠한 대내외 권력 관계 안에 놓여서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일들을 빚어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제 어떤 국제정치 논문에서 읽게 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옛날에 인과성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역사를 이해할 때 구조결정론, 마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영웅 창조론, 그분이 없었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겠는가, 모든 공을 어떤 지도자의 비전과 헌신, 용기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편향된 해석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성의 4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비유를 하자면,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평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런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의 재료가 무엇이었겠는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돌과 벽돌, 모르타르, 목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까 6월 항쟁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80년대 내내, 아니면 70년대부터, 아니면 그 전에 독립운동부터 이어져 온 면면한 반독재, 반외세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노동자라고 했는데 그런 개별 행위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 역할을 잡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는 걸 합니다. 여러 민주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청사진, 이게 어디서 왔는가? 사실은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집을 지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집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자기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도 짓지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도 병원으로 짓기도 학교로 짓기도 합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처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누가 어떤 구조를 가진 건물을 짓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료인, 작업인, 형상인, 목적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정치에 근접한 것인데,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진료는 무엇이냐면 총칼, 탱크 같은 군수품들입니다. 그 작업, 실제로 싸우는 건 병사들이죠. 시민들입니다. 형상인은 뭐냐면 그 힘들을, 약간 민추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예고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민취업을 국가와 시민사회, 아니 정치사회의 그 결절점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시민의 그런 참여를, 동의를 이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대 배치와 지형, 정치 지형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전쟁,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런 사회 갈등, 정치 갈등, 여러 가지 경제 갈등, 국제 정치적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김대중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그 둘러싼 도서관과 이제 연구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연구할 때 하나는 이제 방법론적 일국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한국 정치가 대한민국
일본에서 해방될 때부터 그리고 한국 전쟁과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지구화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와 이렇게 접속되고 연동되지 않은 그런 사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정치, 한국 사회 변동을 이야기할 때 마치 한국 사회는 국제 정치나 세계 경제와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한국이 따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의 시각은 좀 넘어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피부로 느낄 텐데 놀랍게도 연구할 때는 아니면 어떤 그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는 한국 정치를 그런 일국적인 틀에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김대중의 인생과 그 정치 역정을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예컨대 안보나 평화 아니면 경제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문화에 어떻게 진행에 이제 노력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다 넘어가가지고요. 거기 책의 30페이지인데 국제관계에서 권력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아니면 미국과 관계에서 어떠한 권력관계의 틀 안에서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서 31페이지에 얘기하겠습니다. 강제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뭐 5.16 직후에 민정해라 이런 것들이 선거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6월 항쟁 국면에서 이 군대가 나오면 안 된다. 직접적인 그 개입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제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한국의 야당, 경제계, 종교계, 학계 등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한미 간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 한국이 세계 경제, 국제적인 문화 흐름에 접속되면 될수록 한국은 더욱더 그런 압력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산 권력은 이건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한국인이지만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미국식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특정한 어떤 사안을 놓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국의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여론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예로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2000년에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고 당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또 올버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평양을 방문하면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맨 마지막까지 어젠다 2개를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말이 되면 항상 자신의 레거시, 자기의 임기 동안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서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이 북한 방문과 북미 수교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거기까지 갔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내 정치, 부시와 이 고어가 플로리다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도 나오는데 그때 참 아쉬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페리 프로세스 또는 뭐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정말 한미 간에 이제 찰떡 공조를 했었는데 그게 정권이 교체되자 9.11 이전에도 이미 그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텐데 김 대통령께서 미국에 와서 아들 부시를 설득하고자 이제 한미 간에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자 했는데 아주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뭐 우방과의 그런 관계, 우방의 어떤 어젠다 이런 거는 되게 무시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는 미국의 대외 정책 그리고 대한 정책, 대한반도 정책을 마치 이미 굳어진,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한미가 정말 진정한 동맹이었다면 왜 그때 부시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그런 통로와 그런 어떤 카드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밀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김대중 정권을 평가할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는 햇볕 정책이라는 시선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권이 처한 대내의 권력 관계 안에서 개별 정책의 성패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는 남북 관계나 세계 경제와의 관계에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왔습니다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국제 관계에서 모든 대내의 권력 관계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과거 국제 관계의 권력 유형에서 한국의 입지는 매우 좁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권력 관계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향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국내의 권력 관계가 제가 이제 돌려 썼습니다만 여야 관계죠.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내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도 국제 권력 관계에서는 적절한 입지를 갖기 같은 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를 대내의 권력 관계에서 고찰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여정도 그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를 했다, 민주주의에 이바지했다, 헌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민주주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통해 획득한 자유는 고귀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장정에서 피땀과 눈물을 흘린 모든 이들의 노고와 희생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유의 실천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경제번영 그리고 단계적 남북통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 민추협에서 이뤄냈던 한국 정치의 민주화 달성 시작 이런 모든 것이 국내외 정치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제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들여서 제대로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 발표문을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춘 교수님 8분 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제 생각은 이 약간의 애정이 교차를 하는데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두 분의 이 분열에 의해서 노태우가 당선됐던 그 기억이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부정적인 기억을 갖게 된 측면이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5년을 겪으면서 아주 훌륭한 정책을 많이 폈지만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과거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한 긍정 4, 부정 6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한국 정치의 이 퇴행적인 상황을 보면서 긍정 7, 부정 3 쪽으로 생각이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 50년, 저도 이제 한 50년 가까이 이 청년 시절부터 유신 말기부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 운동에 아주 전면에 앞장선 건 아니었지만 약간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한국 정치를 지켜본 그는 대체로는 희망보다는 실망이 더 컸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78년 유신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약진을 하게 된 것을 크게 환호를 했고 박정희 사망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기뻤는데 곧바로 5.18를 겪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85년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약진한 것에 환호를 했고 6월 항쟁에 크게 환호를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고 크게 실망을 했고 3당 합당 보고 더 실망을 많이 했는데 97년 말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고 환호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도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굴곡의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쓴 토론문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냥 이제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본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과 6월 항쟁, 한국 민주주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의 화두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학술적으로 본다면 큰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에서 이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제도 정치권의 역할과 제야 혹은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이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그 옛날부터 제 고민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는 학생운동이 결국은 추동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희생이 가장 컸고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은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게 결국은 성과로 지금 586 세대 정치가들이 이제 들어선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한국의 정치에서 이 제도 정치권의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58년 그 총선이 없었으면 4.19 혁명이 없었고 78년 총선이 없었으면 박정희 사망이 없었고 2.12 총선이 없었으면 6월 항쟁이 없었다. 그 맞는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고 결국은 이 학생들이나 대중들이나 중산층의 항쟁을 수습하고 이걸 제도 정치화한 것은 결국은 제도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이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역할이 큰데 문제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가 결국은 옆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정일준 교수의 진단과 저는 거의 같습니다. 한국은 이 분단 반공 체제 하에서는 이 말하자면 진보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뚜껑이 닫혀 있는 체제다.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인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등장할 수 없는 뚜껑이 닫힌 체제 하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올라갈 수 있는 임계점이 있다. 이 임계점의 문제를 가장 냉정하게 본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조봉암 진보당 당수 같은 분은 결국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19 직후에 진보 세력들도 그에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그 분단 반공 체제 하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치, 그 최대치의 문제를 6월 항쟁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직선제라고 하는 구호로 결국은 집약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직선제라고 하는 구호 속에서 전두환 세력의 타협도 이끌어내고 제야 세력도 일정한 정도 타협을 하게 하고 이 최대 연합이 6월 항쟁을 이끌어낸 동력이었다. 그런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로서는 당시에 청년이었던 저로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직선제는 아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두환 군사 정권의 퇴치는 1단계고 그 다음은 거기서부터 좀 원 스텝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가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자고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은 아니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을 그 당시도 안 했던 것은 아니나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중산층의 생각은 그래 독재 청산한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고 급진적인 이 세력들이나 제야 세력은 그 이상을 요구를 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우리 민주주의는 6월 항쟁과 87년 헌정 체제의 성과 위에 서 있는데 87년 체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우리의 오늘의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부닥거리를 또 겪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저의 고민이고 그럼 다음번에 과연 민주당 혹은 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가 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래서 87년 체제의 성과도 인정하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소치를 원 스텝 더 올라갈 수 있는 자치, 실질적인 자치, 그리고 실질적인 정당 정치의 제도화,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정책 정치, 이념 정치,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금 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우리 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게 지금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그 2월 항쟁의 성과를 인정하되 그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헌정 체제, 헌법 개정,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학교 민주시민 교육, 이걸 제도화한 쪽으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재호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에서 한국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는 전재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앞에 두 선생님들이 다 조금 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오늘 사실 주제는 김대중 6월 항쟁 또 민취업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정치사를 전공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아주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좀 큰 구조적인 것보다는 좀 세부적인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정일준 교수가 얘기했듯이 사실 한국 정치를 보는데 미국의 역할이라는 걸 뭐 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망명했을 때, 그때 이제 미국 조야에 여러 사람 뭐 에드워드 케네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나름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을 일부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사적의 기념관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 기념관, 뭐 사이버 기념관, 도서관 등등 뭐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접근하기가 쉬운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양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기가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저는 뭐 민취업이라는 이 단체가 사실 양김이 손을 잡았던 협력의 하나의 유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취업의 활동과 그 시기에 어떤 두 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님이 광주항쟁 3주년 기념으로 뭐 기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추모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식 투쟁을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에 김영삼의 단식 투쟁이라는 글을 게재를 했고 또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협력과 상호 도움을 주던 그런 역사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덕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뭐 학생운동 출신이긴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학생운동이 모든 걸 다 주도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선거 다음에 중요한 민주적인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이 정치 사회의 역할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동안은 좀 많이 학계에서 좀 폄하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좀 더 균형 있게 정치 사회, 특히 제야나 정치인,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민중운동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민주주의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학계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개인을 영웅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찬성하지는 않고요. 한국의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에서 이
뭐 김대중님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님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84년 민취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차수전에 독재의 땅에서 민취업의 탄생은 독재의 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여러 계신 어르신들이 주역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은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두 분 이 중심으로 해서 민취업, 그다음 민통련, 민교협, 또 종교단체, 여성단체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민주헌법투쟁 국민본부인가요? 국본을 그 창립을 하셔가지고 6월 항쟁을 성공시켰고 민주주의를 이제 한 단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권위주의 시대 체제 자체가 불가역적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 세 분한테 제가 1분씩만 이 시간을 쓰셔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또 토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러한 난세 안팎으로 전혀 상상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6월 항쟁이라든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대를 생각하면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학자들이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언이 있으시면은 1분씩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전지우 선생님부터 이야기하시죠. 예, 갑자기 말씀하셔서 예, 그러면은 우리 김동춘 선생님 먼저 하시죠. 예. 제가 여기 발제문의 끝부분에 썼습니다만 지금은 지구적인 신파시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이 엄청 창궐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대체로 이번 유럽의 선거에서도 꽤 약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른바 전통적으로 이 좀 민주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럽에까지 지금 극우 세력이 창궐하고 있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신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좀 과격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극우 세력들의 창궐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의 위기, 한반도의 전쟁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이런 전쟁의 위기를 우선 막아야 되겠고, 남북한 관계 어제 바로 이제 지금 푸틴이 김정은하고 거의 군사협정 비슷하게 맺은 거는 6.15 선언의 완전한 후퇴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1차적 과제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 국회나 시민사회가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말하자면 극우 세력의 창궐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지경에 왔어요.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지금 1차적 과제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일준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래. 1분입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아마도 이명박 정권 때였던 것 같은데 국회에 한번 2번 와서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특강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대한민국이 뭐 중진국 무슨 뭐 그런 중간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제국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무슨 제국이냐, 제국주의에 많이 당했는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던 제국은 그런 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한국인데 세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에서, 그런 눈높이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김동춘 선생님 이야기처럼 저는 그렇게 전 지구적인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독특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화 지구화된 데 비해서 우리 어떤 지정학적인 아니면 우리 역사적인 군사적인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정말 죽기 살기로 대응하는 그런 국가 운영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한국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가를 미리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얘기했던 제국의 건설이라는 것인데, 또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제 10위권 안팎의 국가인데 우리가 항상 1위를 노리고 공부를 해도 시험 통역 나오면 막 10등, 20등 합니다. 근데 어떻게 5등, 10등을 하는 게 국가의 목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고 가는 선진국가 그리고 민주국가, 전 지구적인 그런 국가가 되어야지 비로소 한국 민주주의도, 한국의 안보도, 한국의 경제 번영도, 우리 자유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전재호 교수님 1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정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정치라는 거는 사실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평화적으로 통합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는 사실 정치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정말 승자 독식 하겠다라는 게 지금 퍼져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마찬가지로 양쪽이 다 타협을 하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문제를. 그러니까 안 되면 끝, 뭐 이렇게 나는 내 길 가고 너는 네 길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선생님들 말씀이나 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는 다 위기잖아요. 예, 지금 남북 관계도 위기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대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손을 맞잡아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표하고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주제도 그러고 발표 토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함의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1분씩 애정이 없던 그런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이미 말씀을 강조를 하셨지만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민추협이 끝까지 견지한 입장은 대결과 투쟁의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대화 타협을 병행 중시했다는 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참 큰 울림을 가지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기, 연대와 절제, 관용, 결단, 연합, 무슨 우리가 설득, 온갖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을 우리 6월 항쟁 속에서도 이미 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정치 일정에도 그게 다 실제 배언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셨던 덕목들인데,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중시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좀 시간이 있으면은 어떻게 어르신들께 좀 이렇게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이미 지나가서 안 되지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과 사상, 정치 정책,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제 학술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은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85년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민추협 이렇게 결성하셔서 6월 항쟁 바로 직전입니다. 오셨는데 어느 도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주하고 다른 주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 어린애들 둘 태우고 7시간 제가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강연 듣고 또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님이 아이고 우리 애들 보시더니 그냥 이뻐하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각이 납니다. 우리 두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또 같이 함께 하시면서 생사를 같이 하셨던 여기 어르신들이 같이 하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성취를 누릴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현직 정치인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시고 이 사회를 바꾸시려는 그런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학술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백악순 원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정일중 교수님, 김동춘 교수님, 전재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 김덕용 이사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루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화 추진예배 활동은 작년에는 김영삼 민주정부가 수립된 30년 해였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업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은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민추예배 활동을 김대중 선생님 업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사가 오늘 이 행사입니다. 앞으로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민추예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